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세 번의 시도 끝에 우리의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가 우주로 올라갔네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초소형 군집 위성을 개발하고 있고 그걸 검증하는 위성을 로켓랩사의 일렉트론이라는 발사체로 발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두 번의 발사 시도가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발사 시도에서는 카운트다운까지 했지만 발사체의 문제 때문에 발사가 중단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우리의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통신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성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각종 시험을 거치게 되고 올해인 2026년 9월 달에는 누리호 5차 발사가 있고 이 누리호 5차 발사에는 초소형 군집위성 5대가 탑재되어서 우주로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이 위성은 광학정찰위성이고 또 다른 군집위성 사업인 합성개구레이더 정찰위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서는 카이와 한화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우리는 노르웨이의 달연장 사업을 따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그 소식을 전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계약의 세부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우선 한화 측에서는 30일에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 일부 기사는 잘못되었다는 반박 발표를 했고요.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그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날짜는 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1월 30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노르웨이 의회는 이번 사업을 위해서 2조 8천억 정도의 예산을 승인했지만 천무 계약 규모는 1조 3천억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공급하게 되는 천무는 16대이고 천무 발사대와 훈련 장비는 2028년부터 2029년 사이에 인도될 것이고 미사일은 2030년부터 2031년 사이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은 폴란드에서도 무척 기뻐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에서는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탄약의 생산은 폴란드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한화는 폴란드 현지의 폴란드의 방산기업인 WB그룹과 함께 천무 탄약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 이곳에서 노르웨이에 공급할 탄약을 생산할 것으로 폴란드는 기대를 하고 있네요. 그럼 노르웨이 사업 말고 또 어떤 사업이 유럽에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유럽의 무기 도입 사업 중에서 우리가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무기 도입 사업 중에 하나는 바로 스페인의 자주포 도입 사업입니다. 스페인 육군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M10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자주포가 M109 A5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구식이냐면 M109를 팔라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확히는 팔라딘은 M109 A6 모델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M109 A6 모델은 우리나라의 2성급 자주포인 K55A1 자주포와 성능이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페인 육군의 주력 자주포는 우리 군의 2성급 자주포보다도 못한 모델이고요. 이미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현재 새로운 자주포 도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페인은 궤도형과 차륜형 자주포 두 가지 모델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차륜형 모델은 독일 라인메탈사가 만들고 있는 HX3 다목적 트럭에 포탑을 올린 모델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X3 시리즈 자체를 스페인에서 기존부터 사용해오고 있었고 스페인 현지 기업인 인드라사와 라인메탈사가 협력해서 스페인 현지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륜형 자주포를 86대를 도입하는데요. 문제는 궤도형 자주포는 우리 한화의 K9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PGH-2000에 비해서 기술 이전과 현지화에 더 적극적이라는 이유라고 하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스페인은 128대의 자주포와 128대의 탄약 수송 차량. 솔직히 제가 지금 글을 쓰다가 느낀 건데 그럼 자주포와 탄약 수송 차량이 1대1이라는 소리인데 우리 한화에서 권고한 게 자주포 2대의 탄약 수송차 1대인데 한화에서 권고한 것보다 더 많은 탄약 수송차를 도입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탄약 수송차 128대 그리고 군안 차량 21대, 지휘 차량 59대를 도입하는 사업이고 당연히 현지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형태이고 총 사업비는 7조 원대라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 사업자가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사업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보다 스페인 현지에서 우리 한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 K9이 선정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사업을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도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우리 군의 무인화를 위해서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이 너무 심하게 꼬이고 있네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496억을 들여서 다목적 무인 차량 도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는 한화의 아리온 스맥과 현대의 세르파가 경쟁 중인데 작년에는 최고 성능 평가 문제가 제기되어서 현대 측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평가 방식을 다시 조정하느라고 사업이 지연되었고 얼마 전에는 또 방사청에서 사업평가 방식을 새로 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무인 차량에 사용되는 전파 사용 승인을 너무 늦게 요청해서 원래는 작년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또 밀렸다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현대가 여전히 사업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사업 불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사업자는 하나만 남게 되었고 사실상 경쟁 입찰이 불가능해져서 유찰될 거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업도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이제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3자인 제 입장에서는 누가 옳은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방사청에서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무기 도입 방식은 주로 최저가격 입찰제입니다. 결론은 방사청이나 군이 정해준 기준을 통과한 업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방식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으로 이 사업은 최저가격 입찰 방식이고 이 사업에는 다산기공과 S&T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둘 다 AR-15 계열의 총기를 제한 중이고 둘 다 방사청이나 군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서 전투적 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론은 둘 중에 최종 승자가 되는 건 가장 가격을 싸게 써내는 사업자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방식을 많이 비판을 합니다. 이런 방식이면 정말 군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충족하는 가장 저렴한 무기를 도입하게 된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방사청이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에서는 최고 성능 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선 방사청이나 군이 정한 기준점을 충족하는지 두 차량을 평가하고 두 차량이 기준점을 충족하게 되면 무조건 저렴한 차량을 도입하는 최저가격 낙찰제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최고 성능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이나 군이 정한 기준보다 더 성능이 높게 나온 모델을 선정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방사청은 업체가 제출한 재원상 성능보다 더 높은 성능이 나와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굳이 최고 성능 평가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군이 정한 ROC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군이 정한 ROC는 군의 작전 개념에 따라서 군이 마련한 작전 임무를 완수하려면 필요한 성능을 규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 ROC만을 충족하면 되지 굳이 최고 성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군이 정한 ROC를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최저 가격 낙찰제를 적용하면 또 그건 그것대로 우리 장병들에게 싸구려 무기를 주려 한다고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어느 방식이 옳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최고 성능 평가를 해서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군의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으면 그 중에 가장 저렴한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건지 어느 게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무엇이 더 옳다고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무기를 도입해야 할까요? 최고 성능 평가로 무기를 도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저 가격 낙찰제로 무기를 도입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 사업은 2차 사업으로 1차 사업 때 현대와 한화 둘 다 낙찰 가격으로 영원을 써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방사청에서 최저 가격 낙찰제가 아닌 최고 성능 평가제를 들고 나온 건데 또 굳이 최고 성능 평가를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을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사업자를 정하자는 건지 최저 가격 낙찰제도 안 되고 최고 성능 평가제도 안 되면 이번에도 가위바위보를 하면 공정한 걸까요? 그리고 드디어 초소형 군지비성 검증기가 세 번째 시도 만에 우주에 올라가서 교신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이 위성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25 사업이라고 해서 정찰위성 5대를 올렸지만 우리가 425 사업을 통해서 올린 정찰 위성은 5대뿐이고 여기에 민군 겸용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위성까지 다 해도 우리는 북한을 2시간 만에 한 번씩만 감시를 할 수 있고 그에 반해서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고체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에 2시간 이상 걸리지 않고 20분이면 발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게 100kg 전후의 초소형 위성을 수십 개를 대량으로 우주에 올려서 북한을 20분 단위로 감시한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올려진 초소형 군지비성 검증위성이 바로 그 첫 번째 위성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의 군지비성 검증위성을 올린 발사체는 우리의 누리호가 아닌 미국 로켓랩사의 일렉트론이라는 발사체로
이게 찾아보니 로켓랩사는 뉴질랜드계 미국 기업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렉트론이 발사된 장소도 뉴질랜드이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우리가 이 발사체에 탑재한 위성은 말 그대로 초소형 군집위성으로 무게가 100kg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여러 개의 위성을 올리는 발사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위성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된 일렉트론 발사체에는 우리 태국기가 그려져 있었고, 우리 위성은 고작해야 여러 개의 위성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미사일 표면에 태국기가 그려져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페이로드가 엄청나게 작은 미사일이더군요. 그래서 페이로드가 300kg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번 발사의 핵심 위성은 우리의 초소형 군집 위성 시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표면에 태국기가 그려져 있던 것이더군요.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까지 발사 시도가 실패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우리 군집 위성 검증 위성이 우주에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올려진 위성은 6개월간의 검증 절차를 마치고 7월 달부터 본격 임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사되는 본 위성들은 전부 누리호에 의해서 발사되는데요. 누리호는 지금 4차 발사까지 했고 2026년 6월에 5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발사에 초소형 군집위성 2호부터 6호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내년에 있을 6차 발사에 7호부터 11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이 위성들은 전부 광학정찰 위성으로,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특정 지점을 정찰하는 위성으로 그 해상도도 칼라 사진으로 4m급 흑백 사진으로 1m급 위성인데요. 문제는 우리의 초소형 정찰 위성의 핵심은 바로 합성계구 레이더 위성입니다. 그래서 2028년에 발사될 것으로 생각되는 누리호 7차 발사부터는 바로 이 합성계구 레이더 위성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총 48개의 위성을 우주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현재 국내 기사들에는 40개를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48개를 올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위성은 고도 500km에서 600km 고도에서 활동을 하고, 성능은 합성계구 레이더를 활용해서 0.5m급의 해상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성은 2028년부터 누리호에 탑재되어서 발사되고 2030년까지 전부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년에 16대의 위성을 올려야 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누리호의 페이로드는 2톤급 중량의 위성을 고도 600km 고도까지 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앞으로 발사되는 누리호는 이 초소형 정찰위성만 발사해도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발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소형 정찰위성은 위성의 크기도 작고 위성 궤도도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2년에서 3년뿐이기 때문에 합성계구 레이더만 1년에 16개 정도, 여기에 광학카메라 위성까지 1년에 3개에서 4개를 꾸준히 우주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초소형 정찰위성만 누리호에 실어도 누리호는 더 이상 다른 위성을 탑재할 여유 페이로드가 아예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만일 다른 위성도 국내에서 누리호에 의해서 우주로 올리려고 한다면 누리호는 1년에 한 번 이상씩 발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아직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 사업에는 하나와 카이가 경쟁 중인데요. 카이는 이 사업에서는 LIG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합성계구 레이더인데요. 당연히 하나는 하나 자체적으로 합성계구 레이더를 제작한다고 하고, 카이는 LIG로부터 레이더를 납품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쯤에 스페이스X에 의해서 하나와 카이의 각각의 검증 위성을 우주로 올려서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하나와 카이는 2023년에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초소형 위성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각각 대략 600억 정도의 개발 예산을 받아서 검증 위성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업의 핵심은 결론은 안정적인 위성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성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교체 위성을 우주에 올려야 하고, 그래서 연간 16개에서 20개의 위성을 계속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성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해년마다 계속 위성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래서 공급망 안정화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 측에서는 모든 구성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고, 최근에는 연간 100대의 위성을 제작할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에 반해서 카이는 레이더는 LIG로부터 공급받지만 위성의 생산을 자동화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래서 비록 이 사업의 지금 규모는 1조 4천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번 결정되면 앞으로 꾸준히 위성을 생산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규모는 수십조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도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이런 초소형 군집 위성을 단순하게 정찰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성통신용으로도 올릴 것이기 때문에 또 위성통신용 군집 위성도 대량 생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두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양사가 공개한 성능만 본다면 위성의 성능은 한화의 위성이 더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사청에서는 위성의 해상도를 0.5m급을 원하는데 한화가 5월경에 스페이스X에 의해서 우주로 올리는 위성은 그 해상도가 0.25m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화 측의 주장에 따르면 한화의 위성은 우리 방사청이 요구하는 성능의 2배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재원만으로는 분명 한화의 위성이 더 성능이 좋고요. 그에 반해서 카이는 오랫동안 위성을 생산해왔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자동화된 생산 설비도 구축을 한다고 해서 위성의 생산만 보면 카이가 더 우수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위성을 끊임없이 꾸준히 올려야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공급망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만을 선정할 게 아니라 두 회사를 전부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지 공급망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 이 사업은 이미 2023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두 회사에게 각각 600억 원 정도를 지급해서 개발을 하고 두 회사는 전부 위성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면 나머지 한 회사의 공급망은 무너진다는 거죠. 솔직히 결론은 이 회사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공급망 자체가 우리 정부가 준 예산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거라 다 우리의 세금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 회사만 선정하면 나머지 회사의 공급망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럼 국가의 예산을 들였던 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회사를 전부 선정하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만일 한 회사가 생산 문제나 공급망 문제를 겪게 되어도 나머지 한 회사가 그만큼을 보충 생산해서 위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지금 두 회사를 전부 선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건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는 이번 사업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앞으로 이 위성들은 단순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군함의 움직임도 감시하고 심지어는 해경에 의해서 중국의 불법어선도 감시하고 국정원에 의해서 김정은과 그 측근들의 움직임까지도 감시하는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중한 접근이 필요한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의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은 KDDX 사업 못지않게 꼬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에 대한 K9 수출은 정말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